3장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교육 철학들을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으로 볼 거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실존주의만 하더라도 한 18세기 한 중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9세기 중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케르케고르나 프라이르바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의 어떤 원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를 체계화시킨 뭐 하이데거라든지 야스퍼스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미국 교육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존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석학이라든지 현상학이라든지 뭐 이런 철학의 흐름은 사실은 이제 20세기 중간 후반의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봤던 것처럼 뭐 진보주의라든지 아니면 본질주의, 항존주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미국의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1950년대, 60년대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됐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등등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교육학의 관점에서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나오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문명 파괴적 상황, 산업사회가 불러온 비인간의 현상에 대한 반성과 비판, 이게 이제 배경이 됩니다. 고유한 자아와 주체성을 상실시키고 비본래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비인간화된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성 회복과 주체성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세 번째, 관념론, 실존주의, 체계성, 전체성, 일반성, 보편성, 평균성과 같은 관념들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성, 특수성, 개체성, 자율성, 주체성 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추구했던 바가 바로 인간의 보편성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고 관점이었죠.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몽주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개성, 특별함,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이제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능력,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인간의 이성을 믿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참다운 나의 회복, 두 번째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또는 존재하는 주체성이다, 세 번째는 각성과 직면이에요. 자, 참다운 나의 회복. 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실제나 삶의 본질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 이론으로 삶이 일반화되고 객관화되며 사회 조직과 규칙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자, 일반화, 객관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인간의 보편적 인간성, 인간 존재 그 자체의 존엄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획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실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존재하는 주체성이다. 사르트르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먼저 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자, 본질에 대한 인식론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계몽주의로 이제 이어졌던 바로 그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성주의가 계속 찾았던 게 뭐예요? 그 본질이에요, 본질. 예. 그 본질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러한 인식보다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주체 결단에 의해 내 자신을, 나의 본질을 형성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각성이에요. 깨닫는 것. 직면. 부딪히는 것이에요. 막 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선택 책임인데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자, 선택하는 행위자이고 책임지는 행위자예요. 교육이란 선택의 자유, 선택의 의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도록 일깨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 자유롭고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 그런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등장을 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자유롭다. 어쩔 수 없이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딱 들었다고.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롭게 태어났어.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자유로운 행위자이고 선택하는 행위자야.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들었어.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방종으로 흘렀지. 히피들에 의해서 히피들에 의해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영시화됩니다. 자유로운 행위자이고 선택하는 행위자. 마약 하나 피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탈행위를 갖다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책임지는 행위자라고 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너네들이 자유로운 행위자야. 오케이, 좋았어. 선택하는 행위자야. 오케이, 그래.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 안 들었죠. 이거는 이 얘기는 빼먹었어요. 쏙 빼먹었어. 사실은 저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좀 아부한 측면이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교육이란, 그래, 오케이, 선택하는 자유도 있고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의식하도록 일깨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르트르는 얘기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자유, 오케이, 선택. 하지만 책임져. 그 얘기는 강도 높게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쿵대를 하고 꾸짖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하는 말로 꼰대가 되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직면이에요. 직면.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각성을 했어요.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돼. 자, 직면.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죽음, 불안, 좌절, 갈등, 분노 등과 같은 부조리한 측면들도 교육 장면에서 주체화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존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존재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예.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환상에서. 근데 직면할 수 있게끔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사르트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해요. 예. 자, 특히나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실존주의 교육의 특징. 첫 번째로, 교육은 순간적으로 실현되었다가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실존처럼 지속적인 형성은 불가능하다. 자,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를. 실존주의. 그래서 지속적인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멀로우가 얘기를 합니다. 실전적 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연속적 형식의 교육이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나요? 그죠? 어디서 본 듯한, 이런 얘기를. 자, 물론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위기, 각성, 충고, 상담, 만남 등의 실존적 계기를 통해서 인간의 비약적인 발전과 초월적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본 느낌이 나죠? 우리 앞서서 제 1부 교육에 비유해서 구성주의 교육의 전통, 거기 보면 이제 이 만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했어요. 인간의 비약적인 발전과 초월적 전환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비유, 실존주의 교육,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국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안 돼 있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좀 구분하는데 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세요. 기억. 개인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맺는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 두 번째는 경험, 인식과 이용의 대상이 되는 사물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인 나와의 관계. 세 번째로 서로 온 존재를 기울여 맺는 참된 인간, 인격적 관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대화 교육을 통한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실존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도 어디서 본 듯해. 그렇죠? 대화 교육. 오크쇼트가 얘기했었어요. 오크쇼트. 앞서 이제 우리가 피터스하고 교육의 이해에서 오크쇼트를 봤는데, 오크쇼트가 얘기했었던 게 교육의 특징? 바로 이제 이 대화 교육이었죠. 자, 다섯 번째. 실존주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두 번째, 학생 스스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교육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자아실현이에요. 학생 스스로 깨달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는 개인의 창조적 개성을 신장시켜 주어야 하고 개성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자, 세 번째로는 전인교육이에요. 지적 생활과 정서 생활을 포함한 모든 면의 생활이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인격교육. 학생의 자유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강조한다. 중요하죠? 예. 저는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해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나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내 자아를 깨닫고 나의 자아 실현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비판점.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이 비연속적 원리에 의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의 장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 보완적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 만남의 비유에서. 세 번째, 주관적 실존만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명하는데 소홀하였다.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주관적 실존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선언적 느낌이 강하죠. 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많은 교육 철학들이 좀 선언적 성격이 강해요. 다음으로 분석적 교육 철학입니다. 자, 먼저 이제 분석 철학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논리적 분석이에요. 언어 분석이에요. 그래서 관념 철학의 형이상학적 명제를 배제하고 논리적 분석, 언어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철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언어 분석입니다. 명확한 언어. 그래서 분석 철학의 교육 이론을 보면 교육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 교육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교화, 학습, 훈련, 성취 이런 의미를 갖다가 명백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백해지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두 번째,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을 분석해서 논리와 개념들을 명료화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 현장에서 모호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학을 과학화하고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데 기여를 했죠. 꽤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꽤나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명료하게 하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렇죠? 교사가 주장하는 지식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교사는 규범적 명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 자, 귀납적 개연성의 법칙이 가설, 개념, 이론을 실증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귀납적 개연성의 법칙, 그냥 귀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론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반대되는 연역. 연역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전제라고 하는 게 참이면 결론도 참이에요. 이게 이제 연역이에요. 그러니까 연역은 뭐냐면 이론 속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가 발견해내는 것, 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오르면 사실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같은 균합법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이에요. 연역법 같은 경우는 필연적이라고. 필연성이에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제가 오르면
결론은 무조건 옳아요. 그러니까 필연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갖다가 보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현상이나 사실을 갖다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되죠. 우리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대부분 이 귀납법에 의존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점 뭐냐? 개념의 명료화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바람직한 세계관이나 윤리관의 확립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당연히 그렇죠. 언어 분석이니까. 언어 분석이니까 그렇죠.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적 사고에 이제 지배된다. 그래서 체험적, 가치 판단적, 사회 역사적 요소를 배제해. 이게 뭐예요? 사실을 갖다가 규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갖다가 나타내는 언어에 대해서. 세 번째,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정의적, 정서와 의지. 보통 이제 이거 정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였다.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죠. 분석 철학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현상학이에요. 이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 자, 실증주의에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실증주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죠. 실증주의는 과학성을 추구합니다. 실증주의는. 그래서 현상학도 그렇고 실증주의도 그렇고 대부분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에 반발을 하고 있죠.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이를 인식하는 인간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근대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부정을 해요. 객관적인 원리가 있고, 우리 이제 객관주의 봤었잖아요. 객관적인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인간하고 별개로. 그것이 바로 이제 근대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능동성이 있어서 주변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개념과 이미지를 결합하여 파악하고 이를 인간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어디서 본 듯한데 앞쪽에서 바로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왜요? 내가 지식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 적용이 됩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철학적 흐름이 아니라 그렇게 바로 이제 지식을 갖다가 인간이 구성해낸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문론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일단은 어떤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지주의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서처럼 현상학이 있어가지고도 적용이 되고 그런 인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성해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구성주의인데,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구성주의적 요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속에 구성되어 나타나는 대상의 모습을 현상이라고 하고, 바로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 현상학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식은 인간의 내재적인 의미 부여 작용에 의해 형성이 된다. 여섯 번째, 인간이 대상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획득된다. 그래서 생활세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 생활세계라고 한다면 누구의 생활세계겠어요? 나의 생활세계겠죠. 다른 누군가의 생활세계가 아닙니다. 주체수의 나. 그래서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통해 파악되는 인식 대상을 진리의 원천으로 보아서 역동적이고 열려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능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진리, 직관을 통해 주어지는 진리만이 살아있는 진리예요. 특수한 진리, 직관이 누구의 진리이고 직관이 됐어요? 나요, 나. 실존주의하고 통하네. 그렇죠? 현상학은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실체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는 각자의 주관성에 관한 철학이다. 앞에 실존주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 바로 이제 앞서 나왔던 이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데거 있잖아요. 실존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줄기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이데거인데, 바로 하이데거의 스승이에요. 이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20세기 후반의 철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주체라는 관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로 퐁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가르치는 일은 인간의 예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멜로 퐁띠예요. 멜로 퐁띠에 따르면 지식이란 신체 감각을 통한 지각적인 안이에요. 신체 감각? 누구의 신체 감각? 나. 그래서 선인지적이며 반성적인 삶의 영역이다. 이미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었죠? 현상학 얘기하면서 구성하는 거라고. 구성. 인식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능동성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지식은 인식 주체와 분리될 수 없고 개인적인 의미들과 결합되는 거예요. 구성되는 거예요. 지식의 개인적, 체험적 의미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은 몸이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자, 멜로 퐁띠는 어른의 세계는 단지 아동 세계의 정교화에 불과하다. 멜로 퐁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유아기의 생활 세계를 중시하였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험이 추상적인 사고보다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므로 교사와 아동의 대화를 중시하였다. 자, 여기서 대화를 중시하네요. 그렇죠? 주체와 주체의 만남. 자, 실존주의하고 현상학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평가. 현상학은 교육에서 학생이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 요걸 갖다 이제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두 번째,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학습자의 주관을 중시해야 한다. 세 번째, 구체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 경험 중심 교육 과정하고 통하네요. 그렇죠?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것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하고 통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해석학입니다. 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모든 소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석은 이해가 인간의 실존 방식의 하나이며, 자, 여기도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해하는 존재이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주체성, 여기도 주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자예요.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해석학에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사회나 집단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중시하였다. 네 번째, 전통이란 이해 기반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전통 안에서의 대화이며 교사는 전통의 해석자이다. 이거는 또 누군가와 또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피터스가 얘기했습니다. 전통 얘기했었죠. 자, 다섯 번째, 해석을 가하는 사람은 그가 해석하는 대상에 대하여 선이해를 가지고 해석한다. 선이해. 앞서도 나왔어요. 우리 현상학에서. 그렇죠? 이게 한번 볼까요? 현상학에서. 멜로 퐁띠가 얘기했었던. 그렇죠? 인식 주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지식은 인식 주체와 분리될 수 없고, 개인적인 의미들과 결합된다.
선인지적이고 선반성적이다. 그렇죠? 우리 메르르퐁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여기 있어서 해석학도 구성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교육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나 게임이며 학습은 맥락을 가진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다. 대화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강조를 하네요. 그 다음에 5절 비판 이론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프랑크푸르트학파 일본의 이제 독일 학자들 나치 치하에 있었던 여러 학자들 그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연구 활동을 갖다가 이제 지속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하버마스 같이 독일에 이제 계속 이제 쭉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 흐름을 말하는데,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쨌든 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변종이자 자본주의의 변종이죠.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인간 소외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현대사회 문제들을 비판하는데 그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 또는 체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체제 돌리면서 평등 이념의 기초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철학 사상이에요. 자, 교육 이론으로 보면 교육 목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약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식을 억압하는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의 원인인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밝히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사회화 과정에 침투해서 비인간화를 조장하는가, 이걸 밝혀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억압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인간의 사물화, 자기소외 등의 원인을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찾아 극복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어요. 비판 이론은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교육의 과정에서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교육을 시도하였고 이를 반교육, 역교육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보면 교육과정론에서도 나오지만 교육과정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이제 그것과 통합니다. 그것과 통해요.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점. 이데올로기라고 막 비판했잖아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그러면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은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그렇죠? 야, 너네들도 뭐 이데올로기지.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여기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변혁을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 체제라고 하는 것, 그거, 의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자, 그런 식의 얘기가 도대체 교육을 통한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속에서 과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제가 이제 한참 대학에서 대학
대학원, 특히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막 꽃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이 푸코 같은 학자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뭐 이럴 때 이제 부르디웨 같은 사람들 막 끄집어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더니즘에 대해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일가를 가했던 많은 학자들을 다 이제 소환을 해놓은 거기에는 이제 실존주의도 있고 현상학도 있고 뭐 해석학도 있고 막 꺼내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음식으로 얘기하면 잡탕밥 의 형태의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 총칭해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하나 20세기를 계몽주의적 이성 중심주의로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 이제 모더니즘 담론. 그래서 이로부터 탈피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더니즘 담론이라고 이제 레떼를 붙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를 의심하고 주종의 권력관계와 분리된 지식을 부정하고 이성이나 합리성의 절대성을 갖다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실존주의나 뭐 현상학이나 전부 다 여기와 통합니다. 비판 이론 다 여기하고 연결돼. 이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중요한 학자가 바로 하브마스가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얘기되는 비판 이론의 그 줄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중요시한다. 앞쪽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식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사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슈가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 컨텍스트 맥락과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20세기 계몽주의적 이성중심주의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말하자면 나치즘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절대주의 그런 어떤 독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동체주의, 뭐 내지는 아니면 절대주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가지고 그 전통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랬죠. 그래서 모더니즘을 허구적임으로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무조건 해체했어요. 해체라는 말을 쓰면 deconstruction. 그래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 이 차이. 너와 내가 달라. 다 통하는 거예요. 차이라고 하는 게 왜 차이입니까? 여기 이 사람의 주체성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차별 문제, 인종 문제, 빈민 문제, 아동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성주의와 보편주의다. 앞서 얘기했던 실존주의가 얘기했던 거, 보편성. 이게 이제 획일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성. 마찬가지로, 획일성을 뜻해요. 인간과 사이를 기능적 연관체계로 보는 시스템적 사고와 효율성, 생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간을 갖다가 기계, 부속품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앞서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간과 사회의 구체적 현실보다는 대서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미시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푸코가 이제 얘기했었던 미시 권력. 인간이 처해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억압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모더니즘은 큰 걸 얘기해. 아주 큰 거. 그래서 제국, 국가, 사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 사회, 공동체의 부속물이야.
우리 훌륭한 왕, 위대한 영웅담. 대소사 같은 게 영웅담이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내가 중요하지. 구체적인 너가 중요하지.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5번째, 이성적 합리성의 증진을 통해 역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진보적 역사관이 뭐다? 모더니즘. 바로 이제 저러한 역사관 때문에, 진보적 역사관 때문에 인간은 도구가 됐고, 인간은 수단화 됐고, 이상하다. 그렇죠? 진보주의. 우리가 진보라고 그러면 좋은 의미인데, 진보주의까지 이거 완전히 싸 잡아가지고 모더니즘에 이제 휩쓸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는 뭐야?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이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리고,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그래서 교육원리 보면,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정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별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동체주의 얘기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얘기가 돼요. 그건 사학교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모더니즘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가 딱 꺼내면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공동체주의 얘기야. 특정한 사회, 특정한 역사적 상황 이래매 특정한 공동체 문제 아닌가? 그게?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학생들이 다원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래,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것을 갖다 가르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공동체주의적인데? 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그러면 이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용시킬 거야? 대한민국이야? 서울이야? 강남구야? 도봉구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저기 있는 어떤 학교? 어떤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기반한 그 학교? 혁신학교? 그 학교? 그렇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 가르치는 교사?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비판적이라고 나오죠?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교과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주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학습 자료로서 기능해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누가 판정을 해줄 건데? 교사? 학생은 영향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향 안 돼. 교사? 교사?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대구교육청? 교육부? 얘기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대화, 토론, 협동,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탐구의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뉴스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는 얘기니까. 주구장창 얘기는 신인문주의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얘기고 별다를 게 없어요. 학습 주체로서의 학생,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의 흥미, 기호, 사유 및 행동 양식 등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교육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 능력과 창의성이 신장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네. 경험중식 교육과정, 아동중심 교육과정, 그렇죠? 중학과정, 우리 시험 들었던 중학교육과정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엎어치고 내치고 하면 전부 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무슨 교육 철학이야. 그게 무슨 철학의 흐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되네요.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지 못해요. 왜? 다 때리니까. 가가지고.
가가지고 이놈 좀 다 때리고 다녔어요. 뭐만 얘기하면 근대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주장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가 안 돼요. 어느 수준인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오케이 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하면 돼? 안 돼?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가 돼? 안 돼? 안 돼? 서울시 교육청 전남교육청 안 돼? 여기 혁신학교인데 혁신학교 안 돼? 교사 안 돼? 그럼 누구? 학생? 학생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전체 방향이나 비전을 갖다가 상실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구나 너네들은. 도대체 대안이 없으면서 도대체 너네들이 서 있는 철학적 기반이 뭐야? 뭐 해석학이야? 실존주의야? 현상학이야? 비판이론이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인데, 이제 양면이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레테르만 가지고, 그랬던 신자유주의, 나쁜 것.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살펴보면, 양면이 있어요. 양측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거를. 신자유주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개혁 정책에서 시장 논리에 따른 선택과 자율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거에 딱 꽂히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나쁜 것 이런 식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지나친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고 교육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해요. 우리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죠?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육 수요자의 개성, 교육 수요자의 주체성. 그렇게 얘기가 돼요. 특징, 공교육 체제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거 나쁜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민영화 추적을 하고, 교육은 공적인 건데 민영화 추진하면 되겠어? 학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면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신자유주의의 이제 레터릭하고 같이 붙어버리면 이건 나쁜 게 돼. 이 효율성은. 수요자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나쁜가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나쁠 수도 있어. 그죠? 이게 참 맨날 와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뭔가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학생 애들이 막 나를 괴롭혀. 수요자 중심 교육. 이것도 나쁜 거. 그럴까? 자, 노동의 유연성 제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 외에 계약직 교원을 확대해서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교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현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기간제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간제 교사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교사가 필요해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다가 키우기 위한 일종의 이제 보육과 관련된 휴가를 또 내야 되고 그 공백기가 몇 년이 돼요. 그걸 갖다 누가 채울 거냐. 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나? 채울 수 없어요. 그럼 비정규직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돼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공무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이거 나쁜 것. 그렇죠, 우리. 산업 측면의 요구, 기업, 공장, 경영자들의 요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도 나쁘게 봐야 되느냐? 나쁘게 보면 나쁘고, 그렇죠.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자본가들의 입장을 갖다 대변한다? 그런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렇잖아요. 학교로 졸업하고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A를 가르쳐요. 근데 직장, 공장에서는 C나 D를 요구를 해요. 직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학교니까 계속 A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분명히 아닙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니까 문제가 돼. 그러면 사회주의에 있어서 인정하는 인재상. 오케이.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아닌 어떤 거를 갖다 가르쳐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은 분명히 이제 주체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레테르를 붙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게 돼. 모든 게 다 나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어떤 레테르에 휘둘리기보다는 분명히 양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레테르가 아닌 그런 어떤 현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면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시스템, 체제 뭐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교육 제도를 갖다 분명히 원해요. 그런 쪽의 어떤 논의가 이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하고, 그래서 길러내는 어떤 인재들이 어떤 획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이제 본질적 속성을 소홀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소비자의 입장을 따라다 보면 치열한 경쟁과 비인간적인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많이 될 수 있겠죠. 학생과 학부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교육 주체 가운데 하나인 특히나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끌어줘야 할 어떤 역할은 분명히 이제 교사의 책임입니다. 교사의 역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따라갈 수만은 없는 거죠. 수요자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가치, 그렇죠. 또 그에 기반한 교육 과정, 교육의 3요소 가운데 하는 그런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입장이 바로 이제 교사니까.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우리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육 철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